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 봉공 6조 제5조 공납. 군전, 군포는 경영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하남 쇠화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군포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첨정하는 법은 거칠고 어지러워서 질서가 없다. 군보는 하나인데 군정 부담을 지는 자는 5, 6명이나 된다. 넉넉한 민호로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아전들이 모두 사사로이 처리하고 오직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만 집행하여 상납해야 할 군포의 액수로 충당하니 상납이 기한을 어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하편에 있다. 무릇 상납할 물건으로서는 돈이 가장 폐단이 없고 쌀도 쉽게 살필 수가 있지만 면포와 마포는 올이 굵고 고운 등급이 많고 폭이 넓고 좁은 데 따라 값이 다르며 그 길이에는 본래 척수가 있지만 경척, 관척, 이척, 민척 등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아전이 농간을 부리기 쉽고 백성의 고통을 살필 수가 없다. 전에 곡산 아전이 군포를 함부로 거두어들여 포보포 한 필에 돈으로 900전까지 거두어 백성의 원성이 크게 일어나 변란이 일어날 뻔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도임하여 영을 내리기를 무릇 군포를 납부하는 자는 관정에서 납입하도록 하라 하였다. 몇 달이 지나서 백성들이 군포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아전이 그 자를 내놓는데 그 양쪽 끝을 보니 분명히 낙인이 있었다. 내가 묻기를 이 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니 아전이 대답하기를 포정사에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허허 왜 이렇게 긴가 하고 교노를 재촉해 불러 오래의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오래의에는 포 100척의 도면이 있어서 이 자를 가지고 그 낙인이 있는 자와 비교해보니 낙인이 있는 자가 2치나 더 길었다. 이에 아전을 관정에 엎드리게 하고 힐문하기를 삼군문의 유척은 곧 오래의에 규정한 자다. 내 낙인이 있는 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니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복하기를 본읍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오래의에 준하여 자를 만들고 이르기를 신호가 자를 잡으면 자질이 부정확하다. 마땅히 관정에 20척이 되도록 땅금을 그어 양쪽 끝에다 표를 세우고 군포의 가운데를 접어서 그 끝을 가지런히 한다면 40척이 될 것이다. 옛날 관례로 공포는 37척을 한 필로 삼았고 시포는 40척을 한 필로 삼았으니 이제 40척으로 받으면 오히려 3척이 남는다 하였다. 이에 백성으로 하여금 군포를 바치게 하고 가운데를 접어서 양쪽 끝을 가지런히 해보니 7척이 남았다. 나머지를 끊어서 백성에게 돌려주고 40척을 군리에게 내어주니 아전들도 할 말이 없고 기일대로 상납하였다. 대개 수령이란 백성에게 친히 임하는 벼슬이다. 임금은 지존하여 몸소 백성에게 임하지 못하므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니 사리로는 몸소 서무를 다루면서 백성의 고통을 살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수령은 망령되게도 자신이 높은 채 하여 대체만을 지키기에 힘쓰고 무릇 상납하는 물건은 일체 아전들 손에 내맡겨 온갖 침학이 자행되어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니 수령의 직임이 어찌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겠는가. 완평 부원군 이원익이 안주 목사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 방변군이 많이 비어서 폐해가 이웃과 친족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는 이에 관곡을 방출하여 봄, 여름에 곡식이 귀할 때 싼 값으로 포목을 구입하여
각 지내내야 할 군포로 충당하고 가을 추수철에는 정규의 부세에 그 수량만을 덧붙여서 군포값에 충당하니 백성에게는 부담이 중하지 않고 오래 쌓인 폐단이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다. 군포설에 간사한 백성의 폐해는 간사한 아전의 폐해보다 더하다 하였고, 시경 위풍 맹에서는 남자의 탐닉은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여자의 탐닉은 말할 수조차 없도다 하였는데, 나는 이에 덧붙이기를 아전의 간사함은 말할 수 있으나 백성의 간사함은 말할 수 없도다 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민간에 있으면서 보니 풍헌, 약정, 별유사, 방주인 등이 문서를 고치고 법규를 농락하여 부정을 함이 아전보다 더 심하였다. 무릇 상납하는 물건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태반이 없어져 밑돌이 윗돌이 되어버리는 장난이 이루어지니 마침내는 수만전의 포흠을 지게 마련이요 또다시 징수를 해서 온 방을 소란케 하니 이야말로 큰 좀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촌민들 중에 순박한 자는 힘써 풍헌, 약정 등의 직임을 회피하고 오직 불황하고 간사한 자들만이 아전이나 향임들과 결탁하여 항상 풍헌, 약정 등의 직임이 있게 된다. 그러고는 물고기도 사고 닭도 사다가 권세 있는 아전에게 아첨하여 섬긴다. 만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날에는 아전이나 향임 등은 수령의 측근에 있으므로 백방으로 주선하여 혹은 이 방은 본래 빈 액수가 많은 것이요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혹은 이 사람은 본시 가난뱅이가 되어서 도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 현령은 그 말을 깊이 믿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매 한 대 치지 않고 죄 없는 자는 제납을 면할 길이 없다. 진실로 탄식할 일이다. 방주인이란 문졸이 차지하는 자리며 문졸이란 소민의 호랑이다. 상납의 시한이 급하더라도 오직 풍헌, 약정만을 엄하게 다루어 기한 안에 바치도록 할 것이지 결코 호랑이를 민간에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곡물이나 토산물은 상사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은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정서는 말하였다. 수령이 된 자는 새로운 사례 만드는 것을 꺼려야 한다. 옛날에 토산물을 곡물로 바쳐서 그 지방에 많은 해독을 끼친 이가 있었으니 교지와 여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양성이 도주자사가 되었는데 그 주에서 난쟁이가 많이 나서 해마다 정조에 바치고 있었다. 양성은 그들의 생이별을 불쌍히 여겨 상주하기를 주민이 전부가 난쟁이라서 바치자니 누구를 바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만두게 되었다. 그 고을 백성들이 감복하여 양자를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상우 사람 광남이 상숙지현이 되었는데 우산에 연율이 생산되어 백성 중에 이를 바치는 자가 있었다. 광남이 급히 연율 종자를 없애도록 하고는 앞으로 고을 백성에게 해가 될까 두렵다 하였으니 백성을 위하여 먼 뒷날 일까지 걱정함이 이러하였다. 손백순이 해주 목사로 있을 적에 조정에서 군기를 조발하는데 노춘, 전간 따위가 있었다. 해주에는 본래 이런 물건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불의 풀로 그것을 대충 하기를 청하였다. 손순효는 노춘, 전간이 해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만일 이곳 토사물로 그것을 대충 하면 해마다 그것을 부과하여 그칠 데가 없을까 염려된다 하니 유식한 사람은 이를 지당한 말이라고 하였다.
장구가 동주 판관이 되어 출병하여 변방을 수비하게 되었는데 그 주에 화살 10만 개를 징발하되 독술이나 기러기 기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기세값이 뛰어올라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장군은 화살은 쏘아버리는 물건이니 어떤 귀신들 안 되겠습니까? 하자 절도사는 마땅히 상서성에 보고해야 한다 하였다. 장군은 여기에서 서울까지는 2,000리나 되며 백성들은 살 길이 급한데 어찌하겠습니까? 만일 문책이 있으면 하관이 그 허물을 지겠습니다. 하였더니 하루 사이에 가격이 몇 배나 떨어졌다. 상서성에서도 마침내 소총대로 들어주었다. 진인이 민현지현으로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취우를 요구하는데 다른 고을에서는 명령에 따랐으나 그만은 응하지 않았다. 사자가 노하여 너는 누구를 믿고 감히 이러느냐 하므로 그는 오직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를 지킬 뿐이요 하였다. 송택이 액현을 맡았을 때 호부에서 제거사를 보내어 우황을 할당하여 사들이도록 하였는데 재촉이 성화가 탔다. 백성들은 다투어 소를 잡아 우황을 취하였지만 송택만은 글로써 제거사에게 말하기를 소는 돌림병을 만나면 병들어 우황이 있지만 지금은 태평이 오래되어 화기가 온 고을에 충만하여 소들이 모두 살쪄서 채취할 만한 우황이 없다 하니 사자도 힐문할 수 없어 온 고을이 우황부과에서 면하게 되었다. 공규가 화주 자사가 되었을 때 해마다 주에서 바치는 곡물을 조사해 보았더니 해충, 협채, 합감 등 먹음직한 것들이었는데 바다에서 서울까지 실어 보내는데 드는 인원이 해마다 43만 6천 명이었다. 이에 소를 올려 이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다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제주에서 전복이 나는데 크기가 자라만 하였다. 재 속에 묻었다가 꺼내어 말리는데 대꼬챙이로 꿰뚫은 구멍이 없으므로 무혈복이라 한다. 수년 이래 감사가 이를 요구하므로 점차로 민폐가 되었다. 또 강진, 해남 등지에는 이른바 생달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의 잎이 겨울에도 푸르러 마치 산다 같으며 기름을 짜서 나쁜 종기를 취할 수 있다. 수년 이래 감사가 이를 요구하므로 점차로 민폐가 되었다. 이런 일들을 수령이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 조계원이 수원 부사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 밀면이 중국에서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중에 있을 때 어주에는 입에 맞는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시켜 그 약과를 구하니 조계원은 대답하기를 주부에서 사사로이 헌납하는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채모가 아니니 조정의 명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였다. 인조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비록 군신의 사이라 하더라도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 없을 것인가 하였다. 유정원이 자인 현감이 되었는데 순찰사가 갈려 돌아가게 되었다. 신구의 순찰사가 오고 갈 때에 서피 300장을 바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유정원은 다시 순찰사에게 서피 300장이면 말 300피를 잡는 데 해당되니 작은 고을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순찰사는 그 수를 줄여 40장을 정액으로 해주었다. 주광제가 중경부 통관이 되어 몸가짐을 청렴하고 검약하게 하고 이를 당하면 자기 의견을 지킴이 썼다. 하루는 감사가 은을 내어 비녀를 만들도록 하므로 광제가 은을 가지고 들어가서 통파는 어려서부터 독서할 줄만 알았지 비녀 만드는 법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감사가 노하였으나
한편 부끄럽기도 하여 그만두었다. 잡새나 잡물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이사중이 낙주지주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세를 바치지 못하여 붙잡혀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사중은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마을마다 괴짝 한 개를 놓아두게 하고 그 이름을 적고 매일 돈 1전씩을 넣어서 바치도록 하였더니 연말에 포 흠진 것이 모두 채워졌다. 조세환이 동네 부사로 있을 적에 청렴하게 공무를 봉행하여 상고세로 받은 은을 호부로 보낸 것이 9개월 동안에 14,000냥이나 되었으니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자기 녹봉으로 백성의 부세를 모조리 감해주매 관찰사가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은 말을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기공두연이 영흥지부로 있을 때였다. 그때 핫당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섬서지방이 그 병란에 가장 괴로움을 당하였다. 아전이 그것을 빙자하여 백성들에게 침탈해서 징발하는데 독촉이 각박하여 백성은 파산하고 그 중에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는 자도 있었다. 두연은 물건의 귀천을 헤아리기도 하고 길에 원근을 재기도 하여 그 기한을 관대하게 해주면서 차례로 수송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물건값이 뛰어오르지 않았고 아전들도 농간을 부리지 못하였다. 이 당이 양구 현감이 되었는데 고을에는 주원에 납부하는 백토의 부역이 있어 큰 폐단이 되었다. 그는 처음 부임하여 역부가 압사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한편으로는 경사에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가명에 낱낱이 보고하여 드디어 그 부역을 정파하게 되었다. 후에 주원의 개청에 의해서 환원시키려 할 즈음에 마침 그가 차원으로 명을 받들어 입대하게 되었다. 그는 백토의 수량을 반으로 감하고 아울러 수륙 운반의 노고를 감해주며 또 경관을 보내지 말고 따로 도내의 수령 한 사람이 이 일을 관장하도록 청하였더니 모두 허락을 얻었다. 상국 이경여가 광해조 때 충원 현감이 되었다. 하루는 여름철에 칡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영건도감이 과연 칡 수천 묶음을 징수하매 칡값이 모식값과 맞먹었는데 이 고을 사람들만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연하였고 여분으로는 이웃 고을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고 그 값을 대략 쳐서 받아다가 다른 부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도감이 또 장목 수만 개를 징수하였다. 공은 전에 현의 북쪽에 위치한 산의 제목이 많은 것을 보고는 벌채를 특별히 금지해 두었었다. 이때 이르러 강가로 달려가서 여러 상인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너희들 중 저것을 베어서 도감에 바치는 자는 절반을 주겠다 하니 여러 상인들은 모두 좋아 날뛰며 명령에 따랐다. 이웃 고을의 산골 백성들은 장목을 마련하느라 부산하였으나 그 고을 사람들만 부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시연이 성주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산릉도감이 철물을 부과하였다. 수량은 많고 기한은 촉박하므로 이속들은 마련하지 못하여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나 공만은 태어나기가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하였다. 기일이 더욱 임박하자 이속들은 더욱 애타고 두려워하였다. 공은 드디어 사형당할까 걱정하고 있는 죄수 2사람을 관정에 내놓고는 너희들이 철물 약간을 마련해 바치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였다.
그때 죄수들은 기꺼이 응답하기를 심히 다행입니다 하였다. 그때 두 죄수의 자제들과 친족들이 문 밖에 빽빽이 늘어서서 호미, 삽, 도끼, 낫 등속을 다투어 가져오니 잠깐 동안에 일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건대 이는 백성의 농기구를 거두어서 상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니 그것이 좋은 방편인지는 모르겠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가경 김인년 봄에 칙사 장승훈이 황주에 이르러 관찰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장인이 일찍이 칙사로서 황주에 도착하자 그때 관찰사가 토산물인 주반 5합을 주었는데 장인은 돌아와서 딸인 나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어 부서졌으므로 마침 내가 또 그런 직분을 띠고 떠나게 되니 아내의 요구가 있기에 감히 부탁하는 것이요 하였다. 관찰사는 후일에 폐단이 될까 두려워서 이를 거절하였다. 왕이 듣고는 어찌 칙사가 이런 작은 물건을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칙사가 돌아가는 길에 대어주도록 하였다. 이에 감사는 갑자기 곡산부에 영을 내려 성화처럼 독촉하여 만들도록 하였으나 칙사가 돌아가는 날은 3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역참에서 곡산부에 나무가 나는 곳까지는 300리나 되었다. 감독하는 아전은 애달프게 부르짖으며 목매어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내가 몰래 사람을 서울로 보내서 주반을 사오도록 하여 그것을 바쳤다. 반송사와 관찰사는 깜짝 놀라 귀신 같다고 칭찬하였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사온 줄을 몰랐던 것이다.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봉행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강제로 배정하는 영은 거의가 따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혹은 고르지 못한 요역으로 징수하기도 하고 혹은 얻기 어려운 물건을 요구하기도 하고 혹 퇴한 물건을 변조하여 파는데 헐한 것을 비싸게 받기도 하고 혹 백성들을 동원하여 부역에 나가도록 하되 가까운 곳을 두고 먼 데로 가게 하는 등 가지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아 봉행할 수 없는 것이면 사리를 낱낱이 보고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록 이것 때문에 좌천을 당하더라도 굽혀서는 안 될 것이다. 장효가 양주 집으로 있을 때였다. 강빈이 황제의 명의를 하며 양주의 대호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니 장효는 말하였다. 오직 4개의 대호가 있을 뿐이니 첫째는 양회염 운사요, 둘째는 양주부요, 셋째는 양주초관이요, 넷째는 강도현이며 양주 백성은 빈궁하여 별로 대호가 없소. 강빈이 또 황제의 명의라 하며 조정에서 수녀를 간선하도록 하고 있소 하니 장효는 양주에는 겨우 3사람의 수녀가 있소 하였다. 강빈이 어디에 있소 하니 장효는 민간에는 전혀 없고 분해에 내 딸 셋이 있을 뿐이요 조정에서 꼭 간선하려 하면 곧 수에 넣겠소 하니 강빈은 말문이 막혀서 그 일은 드디어 정지되었다. 당간이 무정지주로 있을 때였다. 마침 군적을 정리하여 보내야 할 수가 12,000명에 이르렀다. 당간은 무정주의 호수가 3만이니 이는 한 주의 반수가 비게 되는 셈이다 하고 힘껏 반대하여 그 일이 중지되게 하였다. 그때 여러 환관이 교노에게 명령하여 주현을 채찍질하며 선언하기를 공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죽인다 하였다. 당간은 빈 관을 1개 매다가 옆방에 넣어두었다. 여러 환관들이 공갈과 위협으로 돈을 갈취하므로 같이 일하는 자들은 모두 도피하였지만
단간만은 도망가지 않았다. 일이 급해지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돈 있는 곳에 같이 가서 돈을 받자 하면서 그들을 옆방에 인도하여 관을 가리켜 보이며 나는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왔고 돈은 얻을 수 없다 하니 여러 환관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힐난하지 못하였다. 도망간 자들은 모두 죄를 입었지만 단간만은 정표를 받게 되었다. 그는 수령으로 간 곳마다 대부분 빈 전대로 돌아왔다. 여공저가 수령으로 있을 적에 전운사가 유향 만근을 운반해 와서 군에 배정하여 팔도록 하였으나 공은 군의 창고에 집어넣어 두고 비록 공문으로 독촉이 심하였지만 끝끝내 백성에게 강제로 배정하지 않았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가경 무오년 겨울에 양곡을 이미 절반 거두었는데 상사에서 관문을 보내어 좁쌀 7,000석을 돈으로 만들어 보내도록 독촉하였다. 이 일은 본래 경사에서 왕에게 아뢰어 관문을 보낸 것이나 내가 불가하다고 고집하고 그대로 양곡을 수납하여 창고를 봉하였다. 경사에서 나를 죄주도록 청하자 선대왕께서 감사의 장계를 보고는 잘못은 경사에 있지 정모는 죄가 없다 하였다. 나는 사직하고 행장을 꾸려 돌아가려다가 마침 저보를 받아보고는 그만두었다. 내수사나 제궁예의 상납은 그 기일을 어기면 또한 사단이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내수사나 제궁의 전장이 각 도에 널려 있었는데 환관이나 숙궁들의 간악한 짓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해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영종 이래로 이를 걱정하여 바로잡아 무토면세전의 전세는 해당 고을에 납부하여 돈으로 바꾸어서 호주에 납부하도록 하고 유토면세전은 도장만 보내게 하고 국루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니 그 폐단이 비로소 약간 수그러졌다. 연평부원군 이귀가 안산 군수로 임명받았는데 군의 내수사에 노비가 있어 모두 법에 어긋나게 복호되고 있었다. 공은 법대로 집행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더니 노비가 내수사로 가서 호소하여 작은 인장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내지라 일컬으며 전대로 복호하려 하였다. 공은 참으로 왕의 명이 있었다면 정원으로부터 내렸을 것이다. 작은 인장이 찍힌 내지를 외신이 어찌 감히 펴볼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세화가 영남을 안찰할 때 내수사의 절수장이 본도에 하달된 것이 잇따라 몇 고을에 걸쳐 있어서 관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온 차인들이 소란을 피우며 사납게군이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전쟁을 겪은 것 같았다. 그는 차인들의 죄를 따져서 장형을 가하고 장계를 올려 극력 논하였다. 왕의 분부가 엄하여 감히 아뢰 수 없었고 조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남구만이 구원하여 무사하게 되었다. 상국 허적이 전라감사로 있을 적에 후궁 조씨 집에서 보낸 종이 가명에 와서 어떤 일을 부탁하였으나 그는 사리의 부당함을 책망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그 종이 순사께서 제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다른 직책으로 다시 옮겨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그가 나졸들에게 명령하여 도리어 곤장으로 다스려서 죽여버렸다. 후궁이 이 소식을 듣고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여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일 보낸 종이 내 세력을 믿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시면 반드시 나를 문책하실 것이다 하고 끝내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였다. 목민심서 봉공 6조 제6조
왕역. 상사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하여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상사에서 차출하여 나로 하여금 가서 일하게 하였을 때 내가 만약 사피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제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여 어김이 없는 것이 좋다. 무릇 차출하여 보냄이 있으면 성심으로 직분을 다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을에 포곡을 징수하는 일, 묵은 밭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기묘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할 때나 제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국묘의 제사 때 차출되어 향관이 되면 제숙하고 행사해야 한다. 오늘날 향관은 제단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 재개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행사 시에 오르내리고 꿇고 구부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변두가 더럽거나 이지러진 것을 써서는 안 되며 고기가 상하거나 술이 신 것을 그대로 써서도 안 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간들 성심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규가 광주자사로 있을 때였다. 전에는 남해 신묘에 제사 지낼 때 바다에 항상 큰 바람이 많이 불므로 자사는 언제나 병을 빙자하고 부관에게 위임한 지가 오래되었다. 공규는 말하기를 책문에 황제의 이름이 있고 그 글에는 사천자 아무개는 삼가 관인 아무개를 보내어 공순히 제사드리게 한다 하였으니 그 공경하고 엄함이 이와 같거늘 감히 그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은 내가 신묘 아래서 자고 새벽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였다. 내일은 비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속들이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그 이듬해 그때에도 또 고집하여 갔다. 시원의 경관과 같은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과장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수령으로서 고시관이 되면 반드시 제고을 유생들과 서로 관절을 통하여 사사로운 일을 행하려 도모하는데 몇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온 고을이 원망을 품을 것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무릇 수령으로서 고시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도 또한 의리가 아니다. 방을 임금에게 상주하는 날에는 자기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니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였다면 그 죄를 수령도 마땅히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경관이 졸문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서 반드시 전 방이 하나라도 공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 도의 사람이 모두 그의 명성을 찬양할 것이다.
무릇 수령이 된 사람은 그릇이 작으면 그의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지만 그 그릇이 크면 명성이 온 도내에 가득하여 인품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다. 인명에 관한 옥사에 검시관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무원록의 주에 이렇게 말하였다. 검시에는 정해진 기일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혹 이웃 고을의 관사에 사고가 있는데 다른 고을의 수령이 그 경내를 지나가게 되면 그 고을의 수령의 통첩을 보내어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고사인데 오늘날은 그만두고 거행하지 않으니 사리에 마땅히 신칙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생각하건대 법례가 비록 이와 같지만 인접한 다른 도의 수령을 통첩으로 청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혹 통첩으로 청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의 부신을 차고 도의 경내를 넘는 것은 또한 국법이 금하고 있으니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매양 보면 수령의 고과에 검시관 되기를 피하였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성적이 중등으로 매겨지는 자가 잇달고 있는데 무엇이 괴로워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무릇 사관이나 검관이 된 수령은 의욕이 있는 경우에는 자제나 책객 중에서 일을 잘할 줄 아는 단정하고 결백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로 하여금 그 고을로 미행시켜 사건의 실정을 캐내게 하고 내가 그 고을에 가서 밤을 타서 서로 만나거나 혹은 서찰로 서로 통한 후에 간악한 일이나 감추어진 일을 적발하여야 잘못 판결하는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매양 보면 사관이나 검관이 미행하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오직 데리고 온 이속을 신복으로 인정하여 비밀이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서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게 되니 혹 처음 조사나 검시에는 잘못 판결한 일이 없다가도 두 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 없이 안건을 뒤엎어서 옥사의 내용을 의심스럽고 애매하게 하여 원통한 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혹 그 고을에 새 사건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혹 다른 고을의 수령이 허물을 당하게 되기도 하니 실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만일 수령으로 있은 지 오래되어 아전이나 군교 중에 나를 속이지 않을 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면 그를 시켜 미행하도록 하여도 안 될 것은 없다. 대개 내 자신이 진실로 강단 있고 밝으면 본래 간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유능한 신하가 될 수도 있으니 이속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추관이 편의를 취하여 문서만을 거짓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옛사람의 도가 아니다. 옛날에는 옥사를 결단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감히 해를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 달에 3번씩 이웃 고을 수령과 함께 추문하여 속히 그 실정을 알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든 일이 다 해이해져서 살인한 자도 죽이지 않고 해를 넘기며 세월이 흘러 옥중에서 늙어버린다. 그러므로 이웃 고을 수령과 함께 추문하는 법도 따라서 폐지되었다. 한 번 모여서 추문한 후로는 한 달에 3번씩 문서만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도 그것을 알고도 용서하며 비록 몇 해가 되더라도 다시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한 본이겠는가. 주역 여괴에 형 집행하는 것을 밝고 신중히 하며 옥사를 오래 머물러 두지 않는다 하였으니 죽이든 살리든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 이처럼 덮어두고 끌어서야 되겠는가. 수령이 추관이 되어 비록 법대로 한 달에 3번씩 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그 실정을 케어 밝힘으로써 속히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수령이 조운의 출발을 감독하는 차원이 되어 조창에 가서 그 잡비를 견감하고 아전의 침탈을 금지하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가에 가득할 것이다. 조창의 소재지로 말하면 영남에는 창원에 마산창이 있고 진주에 가산창이 있고 밀양에 삼랑창이 있으며 호남에는 나주에 영산창이 있고 영광에 법성창이 있고 함열에 덕성창이 있으며 호서에는 아산에 공세창이 있다. 내지에서 조세를 수송하는 백성들은 지게로 지거나 수레에 싣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조창에 도착하면 사나운 창노와 교활한 아전들이 뱃사공과 결탁하여 말지를 함부로 속이고 저리의 침해는 더욱 악독하여 등을 맞고 볼기를 채어서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도 차원은 기생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귀먹은 듯하니 그래도 그 직책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떠나는 날에 먼저 영리한 책객 한 사람을 조창 있는 곳으로 몰래 보내어 백성들의 말을 염탐하게 하면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를 억제하고 지치고 빈궁한 백성들을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니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강을 이용하는 조창으로는 충주에 가흥창이 있고 원주에 흥원창이 있다. 매양 보면 조선이 떠나려 할 무렵에는 창졸과 진장이 장사배를 강제로 잡아 조선을 호송케 한다는 핑계로 키도 뺏고 노도 끌어가며 며칠씩 머무르게 하므로 배 한 척의 뇌물이 수백 전에 이르게 된다. 차관은 마땅히 이런 일을 세밀히 살펴서 엄금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이 자기 경내에 침몰하면 증미나 쇠미하는 일은 불타는 것을 구해내듯 하여야 한다. 배가 침몰한 곳의 백성들에게 그 증열미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다. 대개 증미와 열미는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쓸 수도 없고 술을 빚을 수도 없고 장을 담글 수도 없으니 천하에 억지스럽고 은혜롭지 못한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물에 빠졌던 쌀은 6두 7승 5흡이 불어나고 쪄서 말린 쌀은 5두 8승 8홉이 준다. 말려서 줄어든 양의 쌀로 불어난 양의 쌀을 갚게 하니 곧 성마다 남은 양이 많게 되므로 이것이 백성들이 한숨 지으며 원망하는 것이다. 더구나 배가 침몰되는 곳은 언제나 파도가 험난한 곳이므로 파선당하는 곳은 해마다 파선당한다. 그래서 이 지방 백성들은 영원히 이 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수령으로서 이런 액을 당한 사람은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 죽이나 밥도 끓일 수 없는 쌀은 죄다 썩어버린 쌀로 계산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대강 계산하여 나누어 주고 수령은 또 자기 복록을 떼어내어 편의에 따라 운용하여 백성의 부담을 절반이라도 보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또 무릇 파선에는 고의로 파선시킨 것도 항상 많다. 그러나 죄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옛날의 도리이다. 정상이 아주 명백하지 않은 것은 수령이 서둘러서 옥사를 성립시켜 고의로 파선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일 원통한 경우가 있으면 하늘에 벌이 없겠는가. 박태상이 홍주 목사로 있을 때였다. 마침 조선이 전복되었는데 관에서 때를 맞추어 건져내지 못하여 쌀이 물속에 여러 날 잠겨 있어서
썩어 먹지 못하게 되므로 백성들은 원통하고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공이 부임한 그 이듬해에 익산 세선이 홍주의 관내에서 파선했다. 공은 파선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백여리를 달려가 해안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물었다. 달빛 아래 배를 띄워 바닷길 20여리를 더 가서 파선한 곳에 당도하여 수부들을 동원하여 파선된 뱃머리에 밧줄을 감아 맨 후 침몰한 배를 끌어올리니 배도 솟아오르고 쌀도 다 완전하였다. 다른 배에 옮겨 싣고 바닷가로 내어다가 햇볕에 말리니 쌀도 그리 상하지 않았다. 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이 다투어 가져갔다. 이로 인하여 구제된 백성이 또한 매우 많았다 한다. 칙사를 맞이하고 보낼 때 차원이 되어 호행하게 되면 마땅히 각별히 공경하여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위사나 문안사는 혹 수령을 임시로 차출하며 이 밖에 호행차사, 대강차사 등 그 명칭이 아주 많으나 요컨대 이런 임무는 오직 유순하게 수행하여 트집 잡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면 원망이 없다. 매양 보면 칙사를 맞이하는 여러 관원들은 이 분답한 속에서 또 스스로 트집 잡는 일을 만들어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니 참으로 민망스럽다. 칙사가 지나가는 길가 여러 고을에서 아전과 군교들이 도로에 횃불 밝히는 일을 빙자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한때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일은 엄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대강을 운반하는 데는 강을 건너기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다. 비록 교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마가 서로 비비적거리므로 역졸들은 반드시 개울물을 건너다가 칙사의 옷을 적시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트집거리가 되어 견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모름지기 가장 엄하게 살펴야 한다. 표류선에 대하여 실정을 물을 때는 사정은 급하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표류선에 대하여 정황을 물을 때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 5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나, 외국 사람들과의 예의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양 그들의 깎은 머리와 좁은 옷소매를 보면 마음속으로 업신여겨서 그들을 대접하고 문답할 때에 채모를 잃게 됨으로써 경박하다는 소문이 세상에 번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이 첫째로 경계할 일이다. 하나, 국법에 무릇 표류선 안에 있는 문자는 그것이 인쇄본이거나 필사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왕년에 한 표류선이 서적 몇천만 권을 가득 싣고 무장 외양에 정박하였는데 사문하던 여러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이를 초록하여 보고하자면 정위조가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바다를 메우는 것과 같을 것이요 만약 그중 몇 개만 골라서 초록하면 반드시 억울하게 화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모래사장을 파고 수만 권의 책을 그 속에 파묻으니 표류인들은 크게 분통이 여겼으나 어찌할 길이 없었다. 나의 친구 이유수가 그 뒤에 무장현감이 되어 모래 속에서 책 몇 지를 얻었는데 삼례의소, 10대 가문초 같은 것들로서 그때도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다. 내가 강진에 도착하여 연감 유함 한 권을 얻었는데 매우 심하게 썩었기에 묻기를 이것이 무장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 무릇 세상 일이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본래 죄가 안 되는 법이다.
산을 끼고 바다를 뛰어넘으라 할 때 신하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고 하여 조정에서 벌을 주는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서적을 책 이름만 기록하고 그 권수를 자세히 조사하고 보고하기를, 한우 충동할 정도의 서적을 졸지에 초록할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책 이름만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견책을 당하더라도 오직 웃음을 머금고 순리대로 행해야 하거늘, 이에 강도의 습관으로 보물을 함부로 버린다면 저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하겠는가? 매양 일을 당할 적마다 오직 순리를 따르도록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벼슬이 떨어질까 겁내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 표류선에 대하여 정황을 묻는 일은 반드시 섬에서 일어난다. 섬 사람들은 본래 모두 호소할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조사하는 일에 따라간 아전들이 조사관의 접대를 빙자하고 침탈을 자행하여 솥, 항아리 등까지 남은 것이라고는 없게 만들어 놓는다. 표류선이 한 번 지나가면 몇 개의 섬은 온통 망해버리므로 표류선이 도착하면 섬 사람들은 반드시 칼을 빼들고 활을 겨누어 그들을 살해할 뜻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쳐버리게 한다. 또 간혹 바람은 급하게 불고 암초는 사나워 파선 직전에 있는 자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원을 청하여도 섬 사람들은 엿보기만 하고 나가보지 않으며 침몰하도록 내버려둔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이웃끼리 비밀이 모의하여 배와 화물을 모조리 태워서 그 흔적을 없애버린다. 10여 년 전에 나주의 여러 섬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타버린 염소 가죽이 수만 벌이고 타버린 감초가 수만 근이었다. 혹 불에 타서 남은 것들이 있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본래 어두운 수령이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므로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가 이 소문을 들으면 우리를 일러 사람의 고기를 포를 뜨고 씹어먹는 나라라고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표류선의 정황을 조사하는 관리들은 눈을 밝게 뜨고 엄밀히 살펴서 아전들의 침해를 엄금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따로 큰 집 하나를 빌어서 가마솥을 늘어놓고 그들 일행의 아전들을 다 함께 같은 집에 거처하게 하여 그들이 먹는 쌀이나 소금도 관에서 돈을 주어 사들여 날마다 수량을 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다. 나오는 날에 따로 조처하여 한 톨의 쌀이나 한 줌의 소금이라도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면 아마 하루의 책임을 조금은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라도 그래야 한다. 오늘날 해외 제국의 선제는 기묘하여 운항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데도 선제가 소박하고 고루하다. 매양 표류선을 만나면 그 선제의 도서를 각각 자세히 기록해야 할 것이니 제목은 어떤 나무를 썼고 배점 판자는 몇 장이고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배 앞머리에 구부리고 치솟은 형세는 어떠하며 돛대, 선실의 창문 만드는 방법과 상아대, 노, 키, 돛의 모양은 어떠하며 유회로서 배를 수리하는 법과 익판이 파도를 해치게 하는 기술은 어떠한가 등의 여러 가지 묘리를 자세히 물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표류인이 상륙하면 곧 큰 도끼로 빠개고 부수어 즉시 불살라 버리니 이는 도대체 무슨 법인가? 뜻있는 선비가 이미 이런 일을 맡았으면 마땅히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가엾게 여기는 빛을 보여주어야 하며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싱싱하고 깨끗한 것을 주도록 하여 우리의 지성과 후의가 얼굴빛에 나타나도록 하면 그들이 감복하고 기꺼워하여 돌아가서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을 때 차원이 가서 감독하게 되면 기쁘게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쓰면 그 일에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옛날에 하천을 준설하고 돈대와 성을 쌓을 때는 모두 고을 백성들을 부역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호수를 파거나 성을 쌓을 때는 또한 각 고을에서 백성을 거느리고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이때 훌륭한 수령은 또한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다. 늙고 여윈 사람을 돌려보내주고 굶주린 자와 넉넉한 자를 살펴서 그 일거리를 고르게 해주며 술과 담배를 대어주며 노래로서 이 일을 권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으로서 경계한다면 백성이 흥기되어 공사의 성취를 기뻐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정백자가 혈령이 되어 일찍이 부역을 감독하였는데 비록 심한 추위나 뜨거운 여름철에도 가죽옷을 입거나 일산을 바치는 일이 없었다. 때때로 순행하여도 그가 오가는 때를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므로 사람마다 힘껏 일하여 언제나 기한 전에 일을 끝내었다. 선생은 기상이 맑고도 공손해서 마치 속세 밖에 있는 듯하여 노고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으나 일을 당하면 미천한 사람과 기거와 음식을 함께하며 남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선생은 대처함에 여유가 있었다. 한 번은 일꾼들 중에 밤중에 떠드는 자가 많아서 한 사람이 놀라게 되면 수만 명이 다투어 법석대고 간사한 사람은 그 틈을 타서 도둑질하는 일이 셀 수 없었다. 선생은 이들을 군율로 다스리니 드디어 그치게 되어 떠드는 자가 없어졌다. 부역이 끝나고 일꾼이 해산할 때도 대열은 평상시와 같이 정연하였다. 목민심서 애민 6조 해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함을 말한다. 수령칠사 이외에는 힘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당시 조정이나 수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주례, 보식 육정을 본떠서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6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6조는 1. 양로 2. 자유 3. 진궁 4. 애상 5. 관질 6. 구제이다. 1. 양로 양로란 노인을 존경 우대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노인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는 일을 말한다. 양로례의 역사, 양로연의 초청 범위, 양로연의 의식 절차를 소상히 기술하고 경로를 위해 선물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2. 자유 자유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고아를 양육하는 일, 곤궁하여 자식을 낳자마자 죽이는 일, 흉년에 유기아를 기르는 일 등을 중국 고사와 우리나라의 법례,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3. 진궁 호라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라비, 과부 등을 구제하는 일, 관연한 자녀에게 성혼시켜주는 일, 호라비와 과부를 결합시켜주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4. 애상 애상이란 상사를 당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을 말한다.
상을 당한 사람에게 부력을 면제해주는 일, 상을 당한 가난한 백성을 관에서 장사 치러주는 일,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 관에서 매장하는 일, 객사 한 관리의 상여가 자기 고을을 지날 때 도와주는 일, 향임이나 아전, 군교 등의 상에 조문하거나 부의하는 일 등을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5. 관질. 관질이란 불구자와 중환자에게 신역을 관대하게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불치병자나 불구자로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의탁할 곳을 마련하여 살게 해주는 일, 추위와 주림에 시달리는 군조를 보살펴주는 일, 연병, 천연두 등의 병으로 죽는 천재가 유행할 때 관에서 구제하는 일, 마가곤 치료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6. 구제. 구제란 재난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재와 화재에 대해 휼전을 거행하는 일, 환란을 예방하는 일, 재해가 제거된 뒤 백성을 안모하는 일, 황충을 박멸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